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2015년 동해문학 신인문학상, 2017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 등을 수상하시면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황금찬 문학상 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윤동주 별 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꽃 수선아, 님은 먼 곳에야 같은 곡들을 작사를 하셔가지고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사가로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읽는 시를 넘어 들리는 시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최정원 시인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소녀상, 최정원. 흔들리는 국화꽃처럼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여, 그리운 고향 산천, 사랑하는 부모 형제 뒤로 한 채 연분홍 진달래 살구꽃 피던 봄날에 이별의 강을 건너고 말았구나. 아무것도 모른 채 검정 치마조골이 보따리 하나 들고 뱃머리에 올랐던 수많은 조선의 가녀린 꽃들이여, 나라 잃은 서름의 절망 속에서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혀 버리고 꿈 한 번 펼치지 못한 채 꺾여버린 조선의 아름다운 꽃들이여, 조국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그 아름답던 꽃들이 기나긴 세월의 바람 앞에 시들어 고개 숙인 채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가난한 민족의 나라 잃은 서름, 무궁화꽃이 피고 태극기 휘날려도 시들어버린 꽃잎은 지금도 바람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아, 조선의 아름답던 꽃들이여, 꽃들이여. 그럼 이 시 소녀상을 쓰신 최정원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에게 소녀상은 우리 역사 속 슬픔의 기록이면서도 또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폭력이 없기를 바라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선생님 시 소녀상을 낭독을 하면서 저 또한 그러한 소망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이 시의 의미와 소녀상에 담긴 상징과 소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소녀상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불리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상징적인 조형물이라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죠. 특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한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죠. 처음 설치된 소녀상은 2011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수요 집회 100회를 기념하며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강제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삶을 기리고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기 위해 세워진 것이고,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전쟁 속 인권 문제에 소녀상은 과거만을 비난하기 위한 상징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배우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시를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계기는 저희 어머니도 15살 이때 이제 그 처녀 공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부도 시켜주고 뭐 이제 또 돈도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그 모집을 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12살 차이 나는 아버지와 혼례를 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녀상 할머니들처럼 속아서 일본에 가셨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소녀상이 친일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끌려가서 힘들게 생명부지하며 살아오신 할머니들을 위로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저도 선생님 시 소녀상을 읽으면서 뭉클한 감동을 느꼈던 그런 시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선생님께는 또 어머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네. 어, 선생님께서는 2015년 동해문학 신인문학상, 또 2017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 등을 수상하시면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력을 보니까 참 많은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존경하던 그 시인님이 계시는데요. 황금찬 시인님이 만드시고 그동안에 이제 그 같이 문학 활동을 해오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학신문과 문학광장에서 아버지의 지결한 작품으로 시부분 대상을 받은 것이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평소 네. 존경하던 시인님이라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수필로로도 상을 받으셨던데 어떤 내용을 담은 수필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이제 그 막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 막 장에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에 가서 항상 이제 엄마는 이제 장에 가실 때에 콩이나 팥, 깨 등을 이제 그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장에 가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눈이 빠져라 이제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네. 신장로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곤 했어요. 네네. 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과자도 사오시고 이제 책도 그때 동화책도 사다 주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뚜렷해요. 안데르센 동화집하고 성난팔의 소녀 그 두 권을 사다 주셨는데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의 정서를 담은 작품으로 수필 외에도 또 큰 공감을 얻었는데요.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 아버지의 지게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아버지 농사가 천직이냥 그냥 땅만을 파고 사셨거든요. 뭐 이제 네. 도예지는 뭐 전혀 나가지도 않고 이제 겨우 이제 나간다는 게 이제 정읍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그 네네네. 장날에 이제 거기 가는 게 최고의 도시 출입이라고 음. 할까요? 음. 그러던 이제 70 되던 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그 아버지의 지게라는 그 시가 참 많은 그 공감을 얻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SNS상에서 봤거든요. 아, 예, 네네. 고맙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 고향이 순창이라고 제가 예, 예. 또 순창 고추장을 자주 먹거든요. 아이고, 그 감사합니다. 선생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항토적인 소재들이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있는데요. 고향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적시는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죠. 네, 모든, 어머님, 아버님. 네. 예,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죠. 네. 그 어머니의 모습을 좀 그려본다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도해지에 있는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다 챙겨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 같은 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직접 이제 거기서 길러서 이렇게 뭐 고추를 사더라도 초벌이나 두 번째 따는 고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싱싱하고 좋은 고추를 네. 사가지고 항상 잘 말리셔가지고 고춧가루도 이렇게 담아주시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네. 현재 그럼 어머님 지금 어떻게 생존해 계시나요? 네네. 올해 지금 99세인데요. 그래도 어. 건강하고 그러게 좋으셔요. 정정하시네요. 네네. 네. 농사를 너무, 아직도 짓고 계신 거잖아요. 이 농사는 음. 그렇게 많이 음. 짓지 못하고 엄마가 이 음. 소일거리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요. 조금씩 이렇게 저 깻무나 또 이제 그 고추 이렇게 따먹을 거 하고 또 이제 네. 상추나 이렇게 네. 조금 이제 드실 거 그런 네. 정도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아유 그것도 선생님 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이렇게 정정하신 게. 예,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너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께서는 시 창작에만 머물지 않고 작사가로도 해바른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발표한 노래를 몇 곡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어머님의 그 수선화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리운 어머니, 또 이문 먼 곳에 사랑아 내 사랑아, 배와 향수에 젖어 눈물에 젖어 이런 곡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이 작사하신 곡을 몇 곡 들어봤는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제 시도 쓰시고 스프리도 쓰시고 작사가로도 인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운율이 있는 시와 노래가 되는 시 사이에 느끼는 어떤 가장 큰 매력의 차이라면 무엇일까요? 어, 운율이 있는 시의 매력은 사람들을 내면으로 스며들게 하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를 읽는 사람이 자신의 호흡을 끊고 자기 감정으로 해석을 하면서 조용히 번져가는 감정 그런 것이죠. 네. 같은 시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은 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말하자면 혼자서 상상하며 깊어지는 예술 같은 거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시 한 편을 직접 낭송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시를 낭송해 주실까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머님의 그 수선화라고 제가 네네. 가장 좋아하고 또, 음, 애착이 가는 시라고 할까요? 네. 노래 가사이기도 하고. 예, 예. 네네. 자 가사로도 돼 있고, 낭송으로도 돼 있고, 네. 자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어머님의 꽃 수선화, 어머님의 사랑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메마른 담장 아래 노란 수선화, 예쁘고 사랑스런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으로 꽃 피운 노란 수선화,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먼 길 떠날지라도 어미 마음을 두고 가려 메마른 땅 위에 물을 뿌려 꽃을 심고 돌담길 아래 꽃을 피웠습니다. 어미가 떠나고 없을지라도 생각나면 그곳에 오라고 꽃을 보라고 어머님은 노란 수선화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스런 어머님의 꽃, 나 지금 어머님의 꽃길을 걸으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낭송해 주신 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 시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을 돌담길 아래 이제 그 마을 골목길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타원으로 이렇게 약간 이제 꼬부라지는 그런 음, 그 골목길인데 87세대 전에 고향 마을 이제 땅이 막 메말라 있더라고요. 그 심을 당시에는. 근데 네네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 물주전자로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그 보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먼지만 날리던 골목길이었죠. 음.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심으셔서 물을 주고 잘 가꾸셔서 꽃길이 엄청 이쁘게 이렇게 네. 피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그 봄이면 노란 수선화가 한 100여 미터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쭉 펴요. 그러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꽃길을 보려고 막 면에서도 구경을 오고 또 저 타지에서 이렇게 너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구경을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시구 가을에는 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어머니가 이제 국화를 또 심어가지고 그 수선화가 싹 없어지고 나면은 국화꽃이 또 이제 음. 예쁘게 피어요. 그 네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수선화도 그렇고 국화도 그렇고 이제 이뻐가지고 막 이제 조금 막 캐다가 자기 집 앞에 막 심고 그래요. 어머님이 꽃을 참 사랑하시는군요. 네, 네. 어머니 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네. 그리고 이제 꽃길에서 어머니가 이제 대화 중에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이 꽃이 엄마다 하고 음.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엄마 생각나면 이곳에 와서 꽃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그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두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질문은요. 많은 시인분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질문 같아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 그것은, 뭐,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때에 간단하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또, 울림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시로도 이렇게 나온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는 정서적으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독자들에게 어떤 그림자나 향기를 남기는 어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향기를 남기는 시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냥 막 거창하게 이렇게 뭐 그냥 그런 걸 뭐 이렇게 등단할 때부터 그런 거는 없었어요. 단지 그냥 이제 내가 좋아서 글을 쓰고 또 노래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커다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작은아마 음, 뭐 독자들에게 이제 한 줄이라도 머리에 이제 남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줄이라도 남을 수 있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 굉장히 순수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 네. 어디 가서 마이크를 잡아본 적도 없고 어머니 네. 한갑때 네. 어머니 한갑때하고 칠순때하고 두 번 네. 마이크 잡아봤어요. 네. 정말 천상 굉장히 시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클래식 한 곡을 선생님께서 선곡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 작품으로 제가 선곡을 해 볼까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어머님 꽃 수선화 그리고 님은 먼 곳에 두 곡을 준비할까 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싶은 분들이나 또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신다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인양이라는 모임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연세도 좀 많으시고, 그런데도 한 번도 이렇게 잘 빠지지 않으시고, 이제 잘 이끌어 가시게끔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시인님이시거든요. 꼭 누님 같은 시인님이시죠. 김희영 시인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오승환 시인님, 이일희 시인님, 김정희 시인님, 김기월 시인님, 이도현 시인님, 또 이은정 시인님, 이주성 시인님, 또 김선목 시인님, 주은규 시인님, 김윤권 시인님, 너무 많은데요. 네. 다 부를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영화 수상 소감 같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이 네. 사람 빼면은 저 네네. 사람이 서운해할 거고 막 그래가지고요. 네네. 하나라도 더 불렀습니다.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님의 사랑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메마른 담장 아래 노란 수선화,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으로 꽃 피운 노란 수선화, 아름다운 사랑의 하늘의 뜻에 따라 먼 길 떠날지라도 어미 마음을 두고 가려. 메마른 땅 위에 물을 뿌려 꽃을 심고 돌담길 아래 꽃이 피웠습니다. 어미가 떠나고 없을지라도 생각나면 그곳에 오라고, 꽃을 보라고. 어머님은 노란 수선화,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머님의 꽃, 나 지금 어머님의 꽃길을 걸으렵니다.
네, 감상하신 곡은 최종원 작사, 이종록 작곡의 소프라노 황혜자의 어머니의 꽃 수선화였고요. 역시 최종원 작사, 이종록 작곡의 소프라노 이미성의 목소리로 님은 먼 곳에 두 곡을 감상을 하셨습니다. 자, 두 곡 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최종원 시인의 작사 곡이었습니다.